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선생님 박정희. 박정희가 문경 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군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박정희는 불만에 차 있어 불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오해다. 교사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서 배운 전인 교육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실천하려고 했고, 김영기 등 조선인 교사들로부터 배운 민족 혼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이였다. 한 제자는 그를 방정환 선생을 연상시키는 선생님이라고 평할 정도였다. 1962년에 작성된 이낙선 비망록 중에서 박정희 선생의 제자 정순옥의 회상기를 싣는다. 글이라 하기엔 부끄럽습니다만 20년 전 은사로 모셨던 선생님을 지금 이 나라 영도자로 모시게 되니 기쁨과 두려움을 금할 길 없어 어린 시절 제자로 돌아가서 기쁘고 슬펐던 추억을 몇 가지 더듬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부임하셨을 때 저는 소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동무들 몇 명이 저의 집을 찾아와 새로 오신 선생님께 가보자고 하기에 선생님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호기심에 선생님 방안은 얼마나 장치가 잘 되어 있나 하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배가 불룩 나오고 앞가슴 양편에 단추가 주룩 달려있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웅 나폴레옹이라면서 그의 전기를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4월 어느 날 봄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학교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등산복에 어깨에는 나팔을 메고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장난을 하거나 줄이 삐뚤어지면 한 대씩 맞아가면서 목적지인 진남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점심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죽는다고 고함을 치며 다른 대여섯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참 만에 박 선생님이 다 죽은 아이를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물을 토하게 하니 그제서야 깨어나는 아이를 보니 선생님이 하느님같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들은 박 선생님과 일본 선생 두 분이 노는 자리에 갔습니다. 일본 선생 한 분이 말하기를 조선 여성은 예의가 없으니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느니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말로써 너희들 저 말 잘 새겨들어라 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꼭 우리말을 쓰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철없는 우리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선생님 조선말 하면 퇴학당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반박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들은 6학년이 됐습니다. 그해 봄 소풍은 5, 6학년생이 우리 학교에서 70리나 되는 산고개를 넘어 김용사라는 데에 가서 하룻밤을 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린 것들이 70리 산고개를 다 넘도록 비는 그치지 않아 미끄러져 웃는 아이, 넘어져 우는 아이, 고인 물속에 일부러 들어가 첨벙대는 아이, 웃으며 울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먼행길이 보이면서 트럭이 한 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인소라는 선생님께 저 차를 잡아가지고 우리들을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트럭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차는 바로 박 선생님이 우리를 마중하려고 몰고 오신 차였습니다. 저희들은 물귀신처럼 됐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차에 태워주시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노래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오신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나게 하셨습니다. 서글펐던 소풍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졸업한 후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 편에 박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섭섭하여 선생님을 뵈러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가서 편지를 해주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또 너희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은 공부 잘하여 씩씩하고 굳센 조선 여성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다시는 못 배울 줄 알고 울었습니다. 얼마 후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봉투에 만주 군관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편지 구절에는 언제나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올해도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순옥 할머니는 박 선생이 구해낸 물에 빠진 아이는 정극모였는데 결혼도 않고 있다가 6.25 직전에 죽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의 이 용감한 행동은 그 목격자가 많이 살아있어 과장된 신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사고 현장인 진남교에 가봤더니 그 밑을 흐르는 강은 폭이 약 100m이고 물살이 샜다. 상당한 수영 실력과 용기가 없으면 뛰어들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박정희는 정순옥의 아버지 정한수와 친했다. 당시 40살을 갓 넘었던 정한수는 문경보통학교 교사를 지낸 적도 있었다.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을 정순옥은 엿들은 적이 있다. 정한수는 박정희에게 내 사위하라며 앞으로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고 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 혼자 하숙하고 있는 박정희를 모두들 총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한수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던 정순옥의 언니에게 장가들라면서 그런 농담을 했다. 박정희는 정한수가 자꾸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자 웃으면서 저의 형님이시죠? 라고 했다. 박정희는 정순옥을 만나면 가끔 너희 언니도 너를 닮았니? 라고 물었다. 박정희가 사실은 결혼하여 딸 박재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박정희가 문경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1939년 어느 날이었다. 박정희의 셋째 형 상희가 동생을 보러 왔다가 정한수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상희가 동생이 결혼한 사실을 말했던 것이다. 며칠 뒤 정한수는 정순옥에게 들으라는 듯이 야, 그 박 선생은 결혼하셨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뒤로는 혼담이 사라졌다. 정순옥이 6학년 때 박정희는 식사만 임창발의 집에서 하고 기건은 학교 숙직실에서 하고 있었다. 자연히 박정희는 숙직도 자원에서 하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면 나이가 찬 정순옥 등 다 큰 처녀들이 숙직실로 우 물려가서 놀다 오곤 했다. 숙직실 바로 아래 교장 사택이 있어 이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일본인 담임교사 스즈키가 정순옥과 여학생들에게 넌지시 일본에서는 다 큰 처녀들은 저녁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단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눈치 빠른 정순옥은 이 말이 박정희 선생님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저는 예사롭지 않은 가정 환경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은 절대로 교사로 평생을 보낼 뿐이 아니었습니다. 못 다루는 악기도 없었고 못 하시는 운동도 없었고 하여튼 매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박정희 교사에 대한 제자들과 주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런 이미지다. 아침마다 나팔 불고 청소에 철저한 사람, 운동과 병정놀이를 좋아하고 학생들과 잘 놀아주는 선생, 일본 사람들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투지를 불어넣어주던 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한 사람, 일본인들도 어려워한 대담한 배짱, 술을 좋아하는 교사, 가정 방문을 많이 하고 학부 형들과 잘 어울렸던 선생, 나팔, 스파이크 달린 운동화, 목검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교사로 만족할 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 선생. 주영배는 자신이 3학년일 때 막 부임해와서 담임이 되었던 박정희를 이렇게 묘사했다. 박정희 선생님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청소 시간에는 마스크를 하고 나와서 총채를 휘두르면서 학생들과 같이 청소를 했다. 깔끔한 성격의 그분은 청소에는 매우 까다로웠다. 청소 당번이 가서 청소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꼭 와서 확인을 다시 하는 것이었다.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2번, 3번 다시 하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천장에 거미줄을 걷어내거나 유리창을 닦는 청소를 할 때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할 수 없으므로 박 선생이 직접 해주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어김없이 운동장에 나가 철봉 체조를 하고 달리기를 했다. 박 선생은 5학년에게는 조선어를 가르쳤다. 한글을 배워야 민족혼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나는 5학년 상급생들이 박 선생은 사상가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상급생들이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우리나라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나? 라고 소곤대는 것을 듣고는 박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박 선생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분이었다. 모든 학급원을 똑같이 대해주시면서 개성을 살려주셨다. 주영배는 박정희가 자신의 집을 찾아준 이를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썼다. 가정실습 지도시 문경에서 12km나 떨어진 벽촌에 있는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뻐서 부모님에게 여쭈었더니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겠니? 라고 하셨지만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오셨습니다. 농촌이라 별다른 접대는 없었지만 만족하시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산록으로 숨어들 때는 울고 싶도록 감사했어요. 제자 전경주는 선생님은 열등하나 사고와 등의 가정을 자주 방문했다고 기억했다. 월사금을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떼내어 도와주었다고도 한다. 박 선생은 또 학교에서 가까운 제자 함성백의 집에 종종 찾아와서는 그의 형과 농업 진흥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농번기인 봄, 가을에 학생들에게 4, 5일씩의 휴가를 주어 농사와 가사를 돕도록 했다. 이 기간에 박정희는 학급원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농업과 가사 실태를 조사했다. 제자 김경호는 자기 집을 찾아온 박 선생이 보리밥과 살구를 맛있게 먹고 가던 기억을 오래 간직했다. 박정희가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부임했을 때 조선 총독부는 전임 우각기 총독의 시책을 이어받아 농촌 진흥 정책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하나로 문경 공립보통학교는 문경 갱생농원과 신북 갱생농원을 경영하는 지정학교가 되어 있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이런 지정학교 제도는 교사들이 농촌 불학의 지도를 맡고 학교는 농촌 개발운동을 이끌어갈 불학의 중견 인물들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1937년 현재 경북에는 이런 지정학교가 31개교, 장래에는 18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문경보통학교가 경영 주체로 되어 있었던 이 두 농원의 원장은 아리마 교장, 원감 1명, 지도원 1명, 강사 약간 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 농원에서는 농촌 개혁의 지도자감인 젊은이들을 합숙시켜 9개월 과정의 교육을 시켰다.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강의도 들었다. 근로체험에 의한 농민정신의 도야와 자치자영의 농민정신 함양, 그리고 황국 농민으로서의 자각이 교육 목표였다. 농촌 진흥 정책의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 농촌 진흥가란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박정희 교사도 이 농원에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일본 시모노세키 대학교 교수이던 최길성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박정희는 문경 보통학교 부설 신북 간이학교에 대리 출강을 40일 정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2년제 보통학교인 이 신북 간이학교에는 강광을 선생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40일간 출장을 간 사이 박정희가 대리 강의를 하면서 신북 농장에도 나가서 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문경에는 그때 박정희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농민들 중 김성환 등 3사람이 살아있다. 최길성 교수는 박정희의 농촌 진흥 정책 현장 체험이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상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새마을 운동과 농촌 진흥 정책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표도 만들었다. 운동의 이념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이 자조, 자립, 협동, 충효 애국이고 그것의 집약적 표현이 국민교육 헌장이었던 데 대해서 우각기 총독의 농촌 진흥은 자립, 근검, 협동 공영, 충군 애국과 교육 치거였다. 박정희, 우각기 두 사람 다 농촌 출신 군인이었다. 두 운동의 현장 지도자들은 새마을 연수원과 농도 강습소에 의해 각각 양성됐다. 새마을 노래와 농촌 진흥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가경제 5개년 계획, 육림일과 애림일, 모범불학의 선정 등 공통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자 이영태는 박정희 선생이 조선어 시간에 태극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는 복도를 향해서 입초를 배취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줬다고 한다. 대구사범 때 김영기 선생이 쓰던 방법이었다. 박 선생은 또 음악 시간에는 황성예터와 심청이의 노래를 가르쳐 줬다. 이영태는 박 선생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영태는 박 선생이 경찰지서의 사찰주임인 오가와 순사부장하고 자주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 박준복의 증언에 따르면 박 선생은 일본인 교사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는데 아리마 교장과 야나자와 교사와는 말다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박정희가 담임했던 5학년의 급장이었던 신현규는 박 선생이 특히 우리말의 지도에 열성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박 선생은 운동회 때 100m 달리기에서 일본인 교사 스루다에게 졌는데 연습을 많이 하여 다음 시합에서는 그를 물리쳐 문경에서는 이름을 날리게 됐다. 박 선생은 제자들을 모아서 나팔조를 만들고 지도했다. 박 선생은 새벽 4, 5시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나팔을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야, 박 선생 나팔 소리다. 일어나서 소 여물을 끓여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잠든 민족을 깨워 일으키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나는 대장이 될란다. 박정희는 문경 공립보통학교 바로 앞에 있던 전경중 학생의 집과 거기서 가까운 김순아 여인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 문경 보통학교 제자인 전경중의 기억으로는 박 선생은 침구나 방 안의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복장이 항상 단정한 사람이었다. 김 여인은 30대 후반으로서 한때 주막을 겸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그때는 하숙만 치고 있었다. 박정희보다 1살 아래인 임창발이란 아들을 둔 과부였다. 박정희가 들어온 한 달 뒤 문경군청 농회 기사인 허동식이 아래채에서 하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 달 하숙비로 8원씩 냈다. 박정희의 초봉은 월 45원이었다. 박정희는 이때부터 막걸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대구사범은 기숙사에서 흡연은 허용했으나 음주는 금했으므로 박정희는 교사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즐기게 된 것이다. 동갑인 박, 허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면 술판을 자주 벌였다. 몇 년 전 작고한 허동식은 10여 년 전 기자에게 이런 추억담을 남겼다. 저는 대구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했습니다. 박정희의 첫인상은 꾀제제하면서도 눈초리가 다부졌습니다. 곧 친해졌죠. 지금 되돌아보면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의 기억은 술 마신 것이 전부예요. 막걸리를 바켓으로 받아놓고는 쪽박을 띄워놓고 허연 배추와 된장을 안주 삼아 마셔댔어요. 하숙집 여주인도 가끔 끼어들었어요. 박정희는 평소엔 말이 적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말도 좀 하고 어허허 하면서 호탕하게 웃기도 잘했어요. 황성예터도 뽑고요. 집안 이야기를 도통하지 않아 결혼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학을 해도 집에 잘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경 시절의 막걸리 맛을 그리워하는 말을 자주 했다. 부속실장 박학봉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주 실감 있게 그 상황을 묘사하더라고 한다. 여름에 말야 밀짚 모자 쓰고 수건을 어깨에 턱 걸치고 세제를 쉬엄쉬엄 넘어가다가 주막에 들르지. 풋고추와 된장을 내어놓고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면 그 기분이 최고야. 하숙집 여주인 김순아와 두 하숙생은 허물없이 지냈다. 그런데 김씨는 박 선생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에게는 생선에 몸통을 주고 허동식에게는 꼬리만 주어 허씨가 화를 낸 적도 있었다. 김씨의 아들 임창발은 박 선생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사람을 대하는데도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일본어를 의식적으로 덜 쓰려고 애썼다. 하루는 일본 교사와 싸웠던 듯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허동식에게 그 새끼를 그냥 때려 죽이려다가 놔뒀다고 씩씩대면서 말했다. 허동식과 임창발이 보기에 박정희는 가정에도 여자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박정희 선생이 부임한 해에 단위한 3학년 반 여학생들은 박 선생이 총각일까 기혼일까로 궁금해했다. 한 번은 서광옥 등 여학생들 몇 명이 박 선생의 하숙집에 놀러갔다. 방 한 구석에 놓은 베갯모에 새 2마리가 수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여학생들은 신혼부부들이 쓰는 베개라고 판단했으나 물어볼 수는 없었다. 박 선생은 끝까지 학생들에게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혼자 문경에서 하숙을 하는 사이에 아내 김호남은 관습에 따라 1년간 친정집에 머물렀다.
부모들끼리의 결정에 의해서 생면부지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 서서히 친밀해지도록 고안된 이 기간에 박정희는 손님처럼 가끔 와서 며칠씩 자고 가곤 했다. 그들은 낮에는 남처럼 밤에는 님처럼 살아야 했는데 밤에도 남처럼 사는 편이었다. 1년이 지나자 김호남은 상무리의 시댁으로 옮겼다. 남편이 문경으로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외롭게 시집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 백남이는 며느리를 끔찍히 아껴줬다. 1937년 11월 24일 김호남은 큰딸 재옥을 낳았다. 박정희는 딸을 본 뒤에도 아내에게 냉정했다. 아버지가 강권하여 시킨 결혼이었던 데다 역시 2년제 간이학교 출신인 아내와는 문화적인 격차가 있었다. 박정희는 방학 때 고향에 들러도 아내와 같은 방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보통 학교 동기인 이준상, 장월상의 집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 이준상의 어머니와 박정희의 어머니는 친한 사이였다. 이준상의 동생 이일상에 따르면 두 어머니들이 박정희 부부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하루는 박정희를 강제로 아내의 방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두 어머니가 밤새도록 문 앞 섬돌에 앉아 보초를 섰다고 한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큰아들 재석은 작은 삼촌이 큰 삼촌에게 혼나는 것을 보았다. 여름방학 때 문경에서 구미로 온 박정희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했다. 박상희는 구미역전 뒤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동생을 불렀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육척장신인 그는 작은 동생을 달랑 들어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문고리를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박재석은 겁이 나 마당에 서 있었다. 김호남도 달려왔다. 방 안에서 노성과 매질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니는 임마 뭐하는 놈이고 재수씨가 재옥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저 고생하고 있는데 모처럼 와서는 한 방에도 안 자고 어디로 돌아다니노. 월급을 45원이나 받는다는데 그건 다 어디에 썼노. 김호남은 남편이 맞아 죽는 줄 알고는 문에 매달려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 박정희는 사라져버렸다. 문경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즈음 박상희는 지방 언론인의 신분으로 사업에도 성공을 해 집을 세 채 샀다. 그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주어 며느리 김호남과 함께 살도록 했다.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이 1938년 9월 4일에 67세로 사망했기 때문에 백남이는 외로운 며느리와 함께 상모리를 떠나 구미에서 살게 됐다. 박정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감상을 남긴 적이 없다. 박정희는 문경보통학교에 부임한 다음해인 1938년에는 2학년생 20명과 5학년생 40명을 한 교실에 수용하는 복식반을 담임하게 됐다. 박 선생은 함성백 등 5학년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형이니 먼저 복습하라고 한 뒤 2학년생들부터 가르쳤다. 처음 며칠 동안은 웅성웅성하여 서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곧 적응이 돼 2학년생과 5학년생들이 모두 우수한 시험 성적을 내게 됐다. 박정희는 수업을 엄하게 진행했다. 과제를 내주고는 항상 검사를 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적당한 벌을 줬다. 그는 또 월요일마다 공책 검사를 했다. 대구사범에서 배운 대로 일기와 편지 쓰기를 권했다. 박정희는 사실상 이 학교의 체육 담임선생이었다. 운동회에 대비한 훈련과 출전팀의 지도를 도맡아 했다. 박정희가 지도하는 팀은 2등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주로 1등을 했다. 조례 때는 박정희가 사열을 받다. 교장의 훈시가 있은 후에는 박 선생이 주의사항을 전달하는데 항상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이해 봄 소풍 때는 조령 제1관문까지 걸어 올라갔다. 함성백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소녀를 업고서 올라갔다.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어린이들과는 나눠 먹었다. 박정희가 3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문경공립보통학교는 수안보 쪽에서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주훌산의 산자락이 끝나는 지점에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경읍을 내려다보는 자리다. 이 학교는 1912년에 4년제로 문을 열었다가 그 12년 뒤에 6년제로 되었다. 박정희가 부임한 다음해인 1938년에 이 학교는 문경서부 공립 심상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즘의 학생 수는 320명쯤, 졸업생은 1938년도가 53명, 이듬해에는 64명, 1940년도는 75명이었다.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 7명에서 10명이었다. 두세 명은 조선인 선생이었다. 박정희는 첫 해에는 3학년, 다음 해에는 2학년과 5학년에 합한
마지막 해에는 1학년을 담임했다. 당시 문경읍의 가호수는 천여 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억과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대구 사범 동창생들에게 박정희 하면 즉각 나팔수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문경 사람들에게 박선생 하면 새벽 나팔 소리가 연상된다. 제자신현규는 1962년에 지금도 아침 6시 서울 제일방송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라고 썼다. 문경 어린이들은 귀에 못이 박힌 박선생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황실광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사. 데테크루 테끼와 민나민나 코로세. 박정희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든 뒤 출장 공연도 했다. 박정희는 대통령 시절에 산으로 둘러싸인 문경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회고했었다. 답답한 것은 지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 박 선생에게 있어서 나팔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였다. 소년기에 이순신과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으면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대구 사범 시절에 그런 소질을 확인한 박정희는 교사가 되어서는 그 꿈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박 선생이 부임한 첫 해 그가 담임했던 3학년 반의 급장이었던 주영배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박 선생이 심심하면 자신에게 니는 임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서 되받은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될 깁니까? 나 나중에 봐라. 나는 대장이 될란다. 전장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 이기는 대장이 될란다. 나는 대장이 될란다는 말이 박정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내력은 오래다. 대구 사범 시절 동급생으로서 친하게 지냈던 김병희가 최근에 퇴고한 회고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어느 날 신관복도에서 이성조, 박정희와 나는 북창 너머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다. 한 조선 사람이 전도 다망을 일본어로 젠토 타보가 아닌 젠토 타바로 읽은 데 대해 핀잔을 주던 중이었다. 박정희, 우리는 과연 젠토 타바일까? 이성조, 평생 선생질이나 해야지. 운이 좋으면 군수까지는 될 수 있다더라만. 김병희, 군수가 되면 뭘 해? 외놈의 종질이지. 그러나 저러나 조선 사람은 아무리 날뛰어도 관리 생활에서는 현실이 증명하듯 도지사가 한계란다. 박정희, 나는 선생질 때려치우고 군인이 될 거야. 김병희, 넌 나팔을 잘 부니까 군악대장이 될 거야. 박정희, 아니야. 나는 육군 대장이 될 거야. 이성조, 엿장사 맘대로. 의무연한은 어쩌고. 나는 의무연한만 채우면 선생질을 때려치우고 발명가가 될란다. 1959년 박정희 장군은 당시 중앙대학 교수이던 김병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젠토타바로 시작된 학창시절의 대화를 기억해냈다. 병희야, 우리 동기 중에 네가 가장 출세했구나. 그러나 이놈아 두고 보자. 계엄령만 내리면 넌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겠지. 문경의 박 선생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 앞산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편을 갈라서 전쟁 놀이를 시켰다. 나무 막대기를 주워와서 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 선생은 목검을 들고 얏, 얏 하면서 검도도 가르쳐줬다. 제자 박명래는 가을운동회 때 박 선생이 지도하여 전쟁놀이를 단체 경기로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목총을 만들게 하여 실을 잡아당기면 화약이 터져서 폭음이 들리도록 했다. 박 선생은 재빠른 아이들은 일본군으로, 동작이 굼뜨는 아이들은 중국군으로 편성하여 고지전을 벌이는 연출을 했다. 물론 중국군이 패퇴하는 것으로 끝났다. 6학년생 박명래는 중대장이 되어 돌격 하면서 달려가니 많은 부하들이 따라주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다. 학예회 때도 박 선생의 학급에서는 지원병 출정이란 제목의 연극을 했다. 각본은 박정희가 썼다. 당시 군국주의 분위기에 호응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확대시켜 대륙의 심장부로 밀려들고 있었다. 난징과 쉬저우가 함락되자 일제는 보통학교까지도 학생들을 모아서 축하대회를 열도록 했다. 1939년에 1학년 담임이었던 박 선생은 숙직실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숙직하는 날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1학년 학생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놀러 갔다. 박 선생은 귀한 과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과자를 얻어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종기는 숙직실에서 들은 박 선생의 구수한 이야기를 입안에서 녹아들던 과자 맛과 함께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순신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영웅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주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거북선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감있게 전투 장면을 묘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외놈들이 배 지붕으로 올라오면 송곳으로 찌르게 만들었다느니 물속으로 잠수까지 했다느니 하시면서 몸짓을 해가며 연기를 하시는데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는 아리마 교장을 설득하여 나팔 4개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박영래, 조영호, 전세호, 홍봉추를 나팔수로 뽑아 지도했다. 이들은 한 달 후부터는 조회 시간에 등장하여 학생들이 조회를 끝내고 교실로 돌아갈 때 나팔 소리에 발을 맞추도록 했다. 운동회나 원족 때도 나팔수들이 행진곡을 불어 분위기를 돋우었다. 박정희는 1938년에는 이미 만주 군관학교에 시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김수나 여인의 하숙집을 나와서 학교 숙직실에서 기거하기 시작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시간도 갖게 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에 혈서를 보내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간 동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가 일본인 교장 및 교사들과 자주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사실 박정희는 착실한 교사였다. 교실에서는 조선어를 쓰지 않았고 교육 방침에도 충실했다. 일본인 교사들하고도 잘 지낸 편이었다. 다만 민족 차별로 갈등이나 충돌이 없을 수 없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논쟁 수준이었다. 그는 항일의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일제 통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지도 않았다. 항상 단정하고 빈틈없는 언동을 하는 박 선생을 일본 교사들은 좀 어려워했다. 제자들의 증언에는 박정희와 일본인 교사 가토의 충돌이 자주 등장한다. 박 선생이 문경 보통학교로 부임한 해에 5학년이었던 강석혜의 증언. 가토 선생은 직업 시간을 맡고 있었습니다. 직업 과목이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재봉을 배우거나 실습장에서 누에를 치고 남학생들은 모심기나 산지 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박 선생의 조선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토 선생이 먼저 와서 우리를 작업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들어오다가 가토와 마주쳤어요. 박 선생이 왜 조선어 시간인데 일을 시키려 하느냐고 대어들어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토 선생은 학생들을 가등가등, 가릉가릉이라고 놀려댔다.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가릉가릉하고 한자음을 빌려와 가등가등. 박정희가 첫 해에 담임했던 3학년 반의 급장이었던 주영배의 목격담. 일본 천황의 생일이라고 해 운동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가토가 일장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오늘 땅에 떨어진 국기를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행사가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박 선생이 일본말로 가토에게 따지는 것이었다. 가토 선생, 참말로 눈물이 났소.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다가 보니까. 선생이 거짓말로 가르쳐서야 아이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가토는 웃으면서 박 선생의 등을 툭툭 치는 것이 주영배가 보기에는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것 같았다. 제자 전도인은 이런 증언을 남겼다. 어느 날 나와 몇 아동들이 놀고 있는데 교무실 현관에서 노성이 들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일본인 중년 신사가 박정희 선생님을 화나게 했었다는 것이다. 이 일본인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어이, 교장은 있는가? 라고 박정희 선생에게 물었다. 박 선생은 불손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시 그 일본인이 어이, 교장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너희 일본인들은 말끝마다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기껏해서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가. 1등 국민이라 자칭하고 싶거든 먼저 교양 있는 국민이 되라. 담배를 물고 교무실에 들어오는 것부터 고쳐라. 박정희는 몸이 작은 데다가 교무실에서는 출입문에 가까운 말석에 앉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끔 사환으로 오해했다. 1939년도 졸업 앨범을 보면 문경서부 공립 심상소학교 교직원이 교장과 급사 2명을 포함해 11명임을 알 수 있다. 9명의 교사 중 조선인은 4명으로서 박정희, 박옥희, 권봉원, 유증선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의 눈에는 스즈키, 닭간의사와 두 선생이 좋은 사람으로 비쳤다. 이 두 사람과 박정희는 무척 가까운 듯했다. 스즈키와 박정희는 어린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달리기 시합을 자주 벌였다. 박정희는 스즈키를 먼저 출발시키고는 자 간다 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추월하곤 했다. 대구사범의 히라야마 교장이나 기시 교사처럼 문경에서는 지금도 스즈키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는 70대 노인들이 많다. 박명래와 백창기는 스즈키 선생의 지도로 과외 수업을 하면서 대구사범 진학시험에 대비했으나 낙방했다. 백창기는 시리에 빠져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데 스즈키 선생이 학교로 불렀다. 스즈키는 백찬이에게 너는 우수한 학생이니 꼭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며 재수를 권했다. 그 이듬해 백창기는 대구 농림학교에 합격했다. 박명래는 스즈키 선생이 시키는 대로 194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광복 후에도 문경 주민들은 일본인 교사들을 잘 보호해 무사히 돌아가도록 했다. 대구사범 동급생들 사이에선 박정희가 입을 꽉 다물고 골똘한 생각에 빠진 침울한 학생이었지만 문경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그는 잘 웃기고 잘 놀아주는 동심을 가진 알라, 즉 아이 같은 선생님이기도 했다.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문경군수를 지낸 김익진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겨울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 시간인데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박 선생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눈을 손바닥에 잡아오는 사람은 집에 먼저 보내준다. 우리는 눈송이를 잡아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잡아 선생님한테 달려가 손을 벌리면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뛰어다니고 어느새 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박 선생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닌 것은 아무래도 부침성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정희의 3학년 담임반 출신 3명이 유별났다. 강신분, 서광옥, 어유남. 이 세 학생에게는 그 유명한 박 선생의 나팔 소리가 우리 좁쌀 친구들아 나 여기 있으니 놀러와 하는 신호로 들렸다. 총각 선생이 주로 기거하던 숙직실로 놀러가면 꼭 과자를 내놓으면서 자상하고 유쾌하게 놀아주는 것이었다. 이런 자리에서 박 선생이 자주 부르던 일본 유행가를 강신분 할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꽃도 폭풍도 밟고 넘어서 걷는다 남자의 길 울지 마라 주개새들아 차가운 달 아래서 홀로 걷는다. 이 유행가는 애염의 개수나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동명의 영화 주제가 밤바람 속을 가다다. 이 영화는 박정희가 문경에 온 다음 해인 1938년 9월부터 일본과 조선에서 상영되기 시작해 큰 인기를 모았었다. 박정희는 일제에 대한 울분을 삼키고 살면서 한쪽으로는 그 일본 문화를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신부는 교실에서는 남자는 3년에 한 번 웃어야 한다고 말하던 무서운 박 선생이 좋아서 양말이나 베갯잇을 빨아주는 심부름을 시키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강신부는 박정희가 하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한 집에서 한 대씩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조선 사람은 지게도 하나씩 가질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강신부는 방학이 시작되면 2, 3일 뒤에 어김없이 나타나던 할머니 한 분을 기억하고 있다. 작고 예쁘장한 할머니가 명주 수건을 단정하게 쓰고 운동장에 나타나 자신을 부르더니 박정희를 찾더라는 것이다. 이 할머니만 나타나면 박 선생은 그 다음날 고향에 내려갔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곤 했다. 이 할머니는 물론 어머니 백남이었다. 방학이 되어도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구미로 내려올 생각을 않고 있는 박정희를 매번 데리러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깨달은 일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5.16 혁명 때까지는 당시 박 선생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유중선 할아버지는 나이가 87세였지만 상당히 또렷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유일한 생존자다. 지금까지 박정희 선생에 대한 증언들은 거의 전부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과장과 오해 그리고 미화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동료 교사 유중선의 증언은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그의 증언을 요약해본다. 내가 문경국립보통학교에 부임한 것은 1938년 4월 초로서 박정희 선생이 근무 중일 때였다. 나의 아내는 임신 중이라 친정으로 보내고 하숙집을 찾아야 했다. 그때 학교 숙직실은 박정희 선생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박 선생의 양해를 얻어서 한방에서 동숙했다. 당시 나는 5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시작한 숙직실 생활은 아리마 교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그는 점잖게 숙직실은 숙직 교사들을 위한 것인데 두 분이 여기서 잠을 자면 곤란하지 않는가 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짐을 싸들고 하숙집을 구해서 내려갔다. 박 선생은 김수나 여인의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숙직실에서 가까이 지낼 때 박정희 선생은 도무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다. 강직한 성품에서 나는 이 사람은 군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가 바로 대쪽이었다. 남이 싫어하고 피하는 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해치우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신기했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나를 옆에 세워놓고 기계 체조를 해보였다. 그는 가볍게 철봉을 잡더니 대차륜을 하는 것이었다. 철봉에 매달려 몸을 쉬지 않고 휘휘 돌리는 것이었다. 꼭 철봉에 붙어있는 것 같이 자유자재였다. 공부벌레들만 있다고 하는 대구 사범에서 저런 운동을 언제 배웠는지 놀랄 따름이었다. 박 선생은 교사들과는 비사교적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어린이들에게는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코올리개들과도 사근사근 이야기를 잘도 하는 것이었다. 보통 교사들이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권위를 지키는 것이 교육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선생은 반대였다. 소풍을 가면 박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노래 부르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았다. 유중선 할아버지는 안동교육대학 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뒤 은퇴했다. 그는 박정희가 왜 만주 군관학교에 갔느냐에 대해서 통설과는 다른 새로운 증언을 했다. 1938년 5월경이라고 생각된다. 숙직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을 때였다. 박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아무래도 군인이 돼야겠습니다. 제 성격이 군인 기질인데 문제는 일본 육사에 가려니 나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주 군관학교는 덜 엄격하다고 하지만 역시 나이가 걸립니다. 박 선생은 호적상의 나이를 고치기 위한 방도를 이야기하면서 형 박상희에 대해서도 주섬주섬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에 비해서 형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깔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 형님은 지금 고향에서 면장을 하고 있어. 성격도 활달하시고. 저는 이렇게 작고 보잘 것이 없지만 형님은 체격이 크고 외모도 훤칠하시죠.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박 선생에게 그러면 그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호적을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박 선생은 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와서 나이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1살 낮추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신원조회를 하면 학교에 있는 박 선생의 기록과 호적이 서로 틀려 말썽이 생길 것 같았다. 나와 박 선생은 숙직실에서 밤새 고민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만주 군관학교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였다.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박 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 라고 했다. 그는 즉각 찬동했다.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있던 학생 시험용지를 펴더니 면도칼을 새끼손가락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설마 했는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것이었다. 박 선생은 핏방울로 시험지에다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썼다. 그는 이것을 접어서 만주로 보냈다. 그때 편지가 만주까지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쯤 걸릴 때였다. 한 보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만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박 선생 이야기가 실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혈서가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만주에 가 있던 대구사범 교련주임 아리카와 대자가 도와줘서
그 혈서건이 신문에 났는지 아니면 만주 군관학교에서 신문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리카와가 보낸 편지가 박 선생 앞으로 도착했다. 박 선생은 아리카와 대자가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으면 자기에게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며칠 뒤 박 선생은 만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리카와를 만난 모양이었다. 그는 옆구리에 동양사 등 몇 권의 책들을 들고 왔는데 한번 시험을 쳐보라고 했으니 해볼 수밖에 없지 라고 했다. 그 직후에 우리는 교장의 지시로 숙직실을 떠나 하숙집으로 옮겼던 것이다. 박 선생은 아마도 교장한테 다시 양해를 얻어 숙직실로 돌아온 것 같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숙직실에도 나폴레옹 초상화를 걸어놓은 박 선생이다. 붉은 망토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말을 탄 나폴레옹이었다. 내 아들 유호무는 1939년에 문경 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담임 선생은 박 선생이었다. 이해 가을에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쳤다. 박 선생이 일본인 교장과 싸우고 만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싸운 일이 없다. 내가 1939년 봄에 한 3주간 일본 시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몰라도 나는 박 선생이 만주 군관학교로 떠날 때쯤, 즉 1940년 봄에 영주로 전근을 갔다.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 박 선생이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에 긴 칼을 차고 문경에 들러 대환영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역시 가야 할 길을 갔구나 하고 생각했다. 5.16 혁명 직전에 그가 대구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만났더니 그는 영어책을 읽고 있다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 말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박 선생을 만난 것은 그가 죽기 석 달 전이었다. 내 아들과 제자들도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대통령은 나를 보고 대머리가 되셨네요 라고 말하여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박정희 선생이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동료 교사 유중선의 증언은 지금까지의 통설과 상반된다. 통설은 박정희가 교장과 싸우고 교사직을 그만둔 뒤 만주로 갔다는 것이다. 이런 통설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많이 유포됐다. 이 통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정희가 독립운동을 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만주군 장교가 되려고 했다는 신화로 발전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혈서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박정희는 대구사범 제약 때나 문경 교사 시절에 늘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교장과의 불화 때문에 충동적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집념의 실천이었다. 1962년에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였던 이낙선 중령이 정리해둔 비막록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발견된다. 원래 일본 육사는 연령 초과였고 만주 군관학교도 연령 초과였으나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일념에서 군관학교에 편지를 했다. 그 편지가 만주 신문에 났다. 이 신문을 보고서 강대위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됐고 그와의 상면은 만주의 여관에서였다. 그로부터 강은 박의 인도인이 됐고 강은 당시 시험관이었다. 이낙선 중령이 당시 취재한 내용도 유중선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신화는 어떻게 탄생했던가? 대구사범 동기생으로서 그때 문경과 가까운 상주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권상화의 증언. 1939년 10월 아니면 11월에 박정희가 보따리를 싸들고 나를 찾아왔다. 머리를 길렀다고 질책하는 시학 및 교장과 싸운 뒤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만주로 가서 대구사범 교련주임 시절에 자신을 총애해줬던 아리카와 대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잔 뒤 열차편으로 떠나는 정의를 전송했다. 박정희는 권상하 이외에도 몇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39년 10월에 만주 군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학교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다음해 3월에 만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정희가 아리마 교장을 패줬다느니 술상을 뒤엎었다느니 싸우고 갔다느니 하는 말들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이상한 것은 1976년 2월 17일 대통령 공보비서관 선 의원이 작성해 박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아둔
대통령 이력서의 내용이다. 이 자료는 박 대통령이 잊고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있다. 이 자료는 박정희가 만주로 떠난 동기에 대해서 도 장학사가 나이가 많은 아리마 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혐오를 느낀 것이 교사직 사임원인의 하나이다고 했다. 아리마 교장이 여기서는 동정의 대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러면 왜 이런 신화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는 말을 했을까? 혹시 자신의 만주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꾸며낸 말이 아닐까? 박정희보다 4살 위인 누님 박재희는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동생이 가끔 내 집에 와서는 죽어도 선생질 더 못해 먹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동생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주 군관학교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상희 형에게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호통만 들었다면서 만주로 갈 수 있도록 노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돈을 받아서는 본가에 들르지도 않고서 만주로 갔죠.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장남 재석에 따르면 박상희는 동생이 안정되고 대우받는 교사직을 팽개치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여러 번 경찰서와 감옥에 끌려간 적이 있는 항일투사 박상희는 동생의 변절을 허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비난에 대한 일종의 변명거리로서 일본인 교장 및 시학과의 충돌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퍼뜨린 것이 아닐까. 모든 신화에는 작은 근거가 있듯이 박정희의 신화도 작은 사실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가 만주로 시험을 치러 간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제자 황실광은 박 선생보다는 5살 아래로서 졸업한 뒤에도 박 선생한테 자주 놀러갔다. 1939년 10월 어느 날 하숙집에 갔더니 그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너하고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나쁜 놈 같으니 센진이 뭐야 센진이. 그래놓고도 지서장을 불러와 화해를 하라니.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으로는 화해 못한다. 박 선생이 전해준 사연은 아리마 교장이 시학을 접대하는 술자리에서 조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자신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런 논리였다는 것이다. 내선일체의 정신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미영 귀축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들은 조선인을 차별함으로써 천황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 교사가 천황을 들먹이면서 교장을 몰아세우자 아리마가 당황하여 일본 경찰을 중간에 넣어 화해를 꾀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충돌이 우연의 일치로 만주 군관학교 시험 시기와 비슷한 때에 발생했기 때문에 항일의식이 강렬한 박 선생이 악질 일본인 교장과 싸우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만주로 갔다는 과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작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소년용 종기를 준비하고 있던 김종신 공보비서관이 각하는 왜 만주에 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단순 명쾌하게 얘기했다.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사소한 사연은 어쨌든 이 말이 박정희의 만주행 미스테리에 대한 가장 정직한 해답일 것이다. 박정희는 1939년 10월 만주 무단장성에 있는 만주군 육관부 사령부내 장교 구락부에서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제2기 시험을 치렀다. 시험 과목은 수학, 일본어, 작문, 신체검사 등이었다. 이재기도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재기는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주군 대위가 국민복을 입은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오길래 시험 감독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험생 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위는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던 강재호였고 수험생은 박정희였다. 다음해 1월 4일자 만주국 공보에 육군군관학교 제2기 예과생도 채용고시 합격자 공보가 실렸다. 박정희는 240명 합격자 가운데 15등, 이한림은 봉천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20등이었다. 박 선생을 졸졸 따라다니던 5학년생 강신분, 어유남, 서광옥은 박 선생이 만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하숙집을 찾아갔다. 울면서 매달리는 이들에게 박 선생은 우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서 선물들을 하나씩 나눠주더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문경을 떠날 때는 많은 유지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전송했다. 박정희는 고향에 들렀다가 3월 하순에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다. 칠순 나이의 백남이는 박정희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했다.
노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뒤로하고 박정희는 기차에 올랐다. 박정희가 뒤돌아보니 그의 어머니는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의 우정어린 구타. 박정희는 1940년 4월에 만주제국 육군군관학교에 제2기생으로 입교했다. 제2기생은 만주계 240명, 일본계 240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인 11명은 만주계에 포함됐다. 박정희의 동기생은 이한림, 김묵, 이재기, 이섭준, 이병주, 이상진, 안영길, 강찬선, 김재풍, 김원기였다. 박정희의 동기생들 가운데는 5.16 거사에 가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박정희의 구테타를 저지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1군 사령관 이한림 중장이었다. 1기생은 13명으로서 12명이 간도 용정에 있던 광명중학교 출신들이었다. 이 선배기수에 박정희의 5.16을 지지한 핵심 인물들이 있었다. 이주일, 김동하, 윤태일, 박임항, 방원철, 이 그들이다. 김포주둔 해병여단을 이끌고 선두에서 한강을 건넜던 김윤군 여단장은 만주 군관학교 제6기 출신이었다. 박정희와 주한미군 측의 화해를 도왔던 강문봉은 박정희의 3년 후배였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5.16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만주군 인맥은 박정희의 단단한 기반이 됐다. 만주 군관학교 1기부터 7기생 출신 한국인들은 48명, 그들 중 10명 정도는 5.16 지지 세력으로 분류된다. 이와 비슷한 인원이 좌익으로 기울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전후한 숙군 수사 때 제거됐다.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교차한 만주 군관학교 인맥에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두 세계를 다 경험한 박정희였다. 만주군 인맥은 끈끈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강력한 결속력으로 유명했다. 이런 단결력과 함께 그들은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고 개혁하겠다는 정치 성향이 강했다. 일제에 의한 중국 대륙 침략에 있어서 천병으로 뽑혔다는 점이 그들로 하여금 권력과 총구의 함수관계와 개혁과 군대의 역할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 국가 건설과 사회 개혁에 대한 열정은 같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만주 군관학교 인맥은 좌와 우로 갈렸던 것이다. 박정희와 몇 사람들은 먼저 좌익으로 기울었다가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우익으로 전향한 경우다. 이 전향이 늦어 처형된 사람들도 6명이나 된다. 만주군 인맥을 4년제 만주 군관학교의 전신인 2년제 봉천 군관학교로 넓혀보면 봉천 5기 정일권, 신현준, 김백일, 9기 백선엽이 등장한다. 원용덕은 만주 육군 군의학교 출신이다. 이들 만주군 인맥은 거의가 함경도와 간도 출신들이다. 이들이 6.25 동란 때는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지휘관들이었고 전후에는 한국군을 사실상 지배했다. 함경도 출신 만주군 인맥은 경상도 출신 박정희를 뒷받침하여 5.16 거사를 성공시키는 데까지는 함께 갔으나 그 뒤에 권력투쟁에서 박정희, 김종필 세력에 의해 거세돼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한다. 박정희의 만주행은 이러한 만주군 인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집권한 뒤에는 일본의 만주 인맥과 제휴하는 고리가 됐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무렵에 만주국 총무청 차장으로서 사실상 괴뢰국 경영에 실권을 줬던 기시 노부스케와 신하 산업부국장은 일본 내 만주 인맥의 중심으로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인맥이나 인간의 성격은 무대가 되었던 지역의 성격을 담는 면이 있다. 도시는 영리함을, 농토는 성실함을, 초원은 활달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1930년에서 1940년대의 만주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이 시대를 호흡한 사람들을 과감한 행동파로 만들었다. 만주군 인맥의 공통점은 결속력, 친화력, 행동력, 그리고 정치 지향으로 상징된다. 이종찬, 이영근으로 대표되는 일본 육사 출신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깔끔하며 비교적 정치에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본 육사에서도 2년을 보낸 박정희는 만주군과 일본군 인맥의 성격을 공유하게 된 면이 있다.
단정하고 사색적인 면은 일본군 인맥을 닮았고 정치 지향과 행동력은 만주군적인 것이다. 박정희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 만주 대륙을 처음 구경한 것은 1935년 대구 사범 4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이때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급생들의 기행 소감을 기준으로 하여 짐작은 할 수 있다. 이성열은 이렇게 말했다. 만주를 우리 영토로 착각할 정도였다. 여권도 필요 없고 검문 검색도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그것은 황량한 신천지였다. 신경의 관동군 사령부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포, 탱크 같은 신의 무기도 보여줬는데 까마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의 세력이 이 광활한 대지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광수가 변절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도 이런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저항하란 말인가 하는 무력감을 느꼈으리라. 대련에 기름 짜는 공장을 견학했는데 쿨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검은 빵을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 파를 춘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만주국을 세운 일제는 오족 협파를 부르짖었지만 대우는 일본인 다음이 조선인이고 한족과 만주족은 그 뒤고 몽골인이 최저였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이 되어 대구로 돌아왔다. 박정희와 단짝이었던 김병희는 끝난 데 없이 계속되는 수수밭과 붉게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신경의 엄청난 신시가지 건설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수학여행 경로에는 여순의 러일전쟁 전적지인 203고지 견학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노기 대장이 기관총을 실전에 동원한 러시아 수비대에 대해 수만 명을 희생시켜가면서 점령한 고지였다. 박정희가 발길을 내디딘 당시의 만주는 동양의 서부였다. 야망에 불타는 군인과 관료들, 만주철도회사 조사부와 같은 세계 최대의 두뇌 집단, 관동군, 만주군, 팔로군, 장제스군, 마적, 김일성계 빨치산, 첩자, 아편 밀매자, 사기꾼 등 갖가지 모습의 인간 군상이 오족과 뒤엉켜 사는 이 넓은 대지에서 기회를 찾아 나름대로의 꿈을 펴려고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용광로요,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통이고 시궁창이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관동군이 만들어낸 괴뢰국이었다. 그 삼파역은 관동군의 작전참모 이시하라 간지 중좌였다. 전략 사상가이기도 했던 이 천재적인 참모는 만목 문제 해결안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일본이 동양의 선수권자이기 위해서는 만몽을 우리의 영토로 하는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도가 없다. 이에 의해서 대소작전에 유리한 근거지를 마련하며 베일 공산운동의 조선 침투를 막음으로써 조선 지배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명치 유신 후 10만의 생명과 20억 엔의 국비를 투입한 만주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1931년 9월 18일 이시하라와 그의 직속 상관인 관동군 고급참모 이다가키 세이시로는 만철선 폭파 사건을 조작하여 중국군을 공격하는 빌미를 잡았다. 이것이 만주 사변의 단초가 됐다. 그 2달 뒤에는 일본의 봉천 특무기관이 천진폭동을 조작했다. 1932년 3월까지 관동군은 만주의 거의 전역을 점령했다. 멸망한 청나라의 선통제였던 부이를 데리고 와 황제로 삼고 만주 제국을 발족시킨 것은 1932년 3월 1일이었다. 당시 일본 군대는 군령권은 내각에 속하지 않고 바로 천황에 직속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엘리트 참모장교들은 천황이 일일이 작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만주로 중국 본토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은 태평양 전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만주 사변의 주모자인 이시하라는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에는 반대했다. 이 때문에 그는 거세됐고 그 덕분에 전후에 전번 재판을 면할 수 있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만주제국 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한 박정희 등 조선인생도 11명은 주보에서 13명의 조선인 1기생도들과 상견례했다. 그 며칠 뒤 1기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2기생 후배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구를 혼내줄까를 결정하는데 박정희와 김제풍이 뽑혔다. 김제풍은 미남이라서, 박정희는 단단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뭔가 건방지게 보인다는 여론이 나온 것이다. 간도용정의 광명중학교 출신 방원철이 나서서 내가 손을 좀 봐주겠다고 자원했다. 며칠 뒤 토요일을 잡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방원철은 두 사람을 내무반 숙사 뒤 건설 자재가 흩어져 있는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다. 너희 두 놈이 왜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겠지. 우리 선배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태도가 건방지고 예절이 형편없다는 불평이 수차례 나왔다. 오늘은 선배의 귀한 맛을 보여주겠다. 입 다물어. 기골이 장대한 방원철은 주먹으로 따귀를 갈기기 시작했다. 김재풍은 옆으로 쓰러졌다. 박정희는 달랐다. 주먹을 받고 몸이 옆으로 밀렸다가도 금방 원래 자세로 돌아와서 딱 버티고 서서 다음 타격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몸이 용수철 같았다. 방원철은 속으로 야, 여기 독한 놈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세게 때렸다. 그래도 고개를 치켜들고 펀치를 받아내는 박정희가 꼭 차돌 같고 뱀대가리 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방원철은 두 후배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일본계, 만주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 지면 안 된다. 알았나? 예.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고 깨닫는 듯했다. 방원철은 미래의 대통령을 갈긴 이 첫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만큼 박정희의 얻어맞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로서도 이 첫 경험을 쉽게 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광복 후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그 방형 손때가 참 맵습디다 라고 농담을 했다. 박정희의 동기생들을 혼내는 데 앞장섰던 1기생은 박이망과 최창윤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정열적이고 민족의식이 투철했으며 인간적인 매력이 많았다. 이들의 구타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악바리 근성을 심어준다는 것이었다. 방원철은 후배들을 무섭게 다룬 만큼 아껴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다. 5.16에서 드러났던 만주 군관 출신들의 유별난 결속력, 그 한 가지 비결은 우정어린 구타로 맺어진 끈끈한 인간관계였다.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구타라는 피부 접촉이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내기도 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용케도 이 수모를 견뎌냈다. 나이가 4살이나 6살 아래인 소년 같은 일기생들로부터 그렇게 얻어맞고도 박정희는 그들에게 평생 선배 대접을 해줬다. 그는 광복 뒤 자신보다 나이가 적고 계급도 낮은 일기생들에게 꼭 방형식으로 존대를 했다. 이재기는 동기생 박정희가 어느 일요일 외출을 갔다가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최창윤 선배한테 불려나가 실컷 얻어맞고 오는 것을 봤다. 박정희는 울상이 되어 하소연을 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일기생 이기건도 박정희와의 첫 대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기건이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라고 물었다. 박정희는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외놈 보기 싫어 왔소. 이기건은 외놈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북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일본놈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정일관은 그때 만주군 상위로서 신경에 근무하고 있었다. 박정희 생도는 외출 때 자주 정일관을 찾아갔다. 정일관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현역 장교에게 나오는 배급수를 박정희가 대신 비우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1917년생이었다. 생일로는 박정희가 일주일 빨랐다. 둘 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대화의 공감대가 넓었다. 박정희는 일제는 곧 망합니다. 우리는 독립하고야 말 것입니다. 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박정희는 정일권, 박기병, 그리고 군관학교 생도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배님들 이 노래 모르시죠? 하고 하더니 주먹질을 하면서 노래했다. 들어보니 독립군 노래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가 된 사연. 오전 5시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린다. 박정희 등 생도들은 늦어도 10분 전에는 눈을 뜨고 이불 밑에서 신호를 기다린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1분 내에 연병장에 집합하라. 생도들은 한 손으로는 옷을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각반을 차면서 연병장으로 달려나간다. 만주 군관학교 교정, 즉 동덕대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의 교외에 있었다. 주변 야산에는 억새풀이 우거지고 채석장이 있었다. 아침에 점호를 받으면서 바라보면 멀리 신경역에서 열차가 오가는 것이 눈에 들어와 생도들은 고향을 그리기도 했다.
점호 보고가 시작되면 생도들은 부동 자세를 취해야 했다. 이때부터 구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행동이 느려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았거나 각반끈이 묶여있지 않은 생도를 적발한다. 그리고 가슴을 쳐서 사정없이 땅바닥에 쓰러뜨린다. 무릎이 붙지 않은 생도도 당한다. 만주군관학교는 일본 육사와 마찬가지로 자세 교육을 중요시했다. 입교한 뒤 6달까지는 걸어다닐 때 뒷짐을 지면서 시선은 눈보다 높게 두도록 했다. 어깨를 펴고 상체를 꼿꼿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각자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침구와 관물 정돈을 한다. 내무반은 통로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6개씩의 침대가 있는 12인실이었다. 38씩 소촉을 걸어둔 총가가 있고 개인별 관무람 아래에는 배낭을 두도록 했다. 오전 5시 50분에 식사당번 생도들이 식당으로 먼저 출발. 오전 6시에 일제히 행진하여 식당에 간다. 생도들은 콰이치라 불리는 나무젓가락통을 갖고 다녔다. 숟가락은 내주지 않았다. 식탁은 한 줄에 6명씩 12명이 마주보고 앉아 먹게 되어 있었다. 일본 유학생도들은 쌀밥을, 만주와 조선인 생도들은 수수밥을 먹어야 했다. 일본인들은 수수밥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정희가 소속된 구대에서는 입학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인 생도들을 포함한 만주계 생도들이 수업이 좀 일찍 끝나 식당에 들어왔다. 일본인 생도들이 먹을 쌀밥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만주인, 조선인 생도들이 이 쌀밥통을 끓여다가 먹어버렸다. 뒤에 들어온 일본계 생도들이 화가 나서 양쪽이 난투극을 벌였다. 이것이 계기가 돼 점심시간에만 만주, 조선인 생도에게도 쌀밥을 주게 됐다. 식사에 있어서의 이런 차별은 민족 감정만 부추겼다. 아침 식사 후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정돈한 뒤 학과장으로 갈 때는 서랍을 15cm쯤 열어놓게 되어 있었다. 생도들이 나간 뒤에 구대장들이 순시하여 정돈 상태가 나쁜 서랍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었다. 동기생 이재기가 보니 박정희의 서랍 안은 책이나 문구류가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돼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이런 정리정돈벽은 유별났다. 지저분한 것을 생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사무실 정리를 혼자서 했다. 촌지를 넣은 편지봉투를 보낼 때도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가위로 스카치 테이프를 정확하게 잘라 붙인 다음 전달자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보고장에 가서도 책상 앞에 놓인 볼펜이 조금만 삐뚤음하면 이를 반듯하게 고쳐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성격이니 그가 장발 쪽을 그대로 둘 의가 없었던 것이다. 오전은 주로 학과 수업이었고 오후는 교련이었다. 일본 육사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어, 중국어, 수학,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사격, 칙도, 마술, 유도, 진증군무, 전사학, 보병전술 등등. 그들은 칙도 교육을 특히 중요시했다. 일주일간 야외로 나가서 일정한 지역을 배당하여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는 훈련도 했다. 이때 배운 칙도, 독도법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 활용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같은 대사업을 구상할 때 또는 작업을 지시할 때 박정희는 등고선까지 들어간 지도를 아주 단순 명쾌하게 즉석에서 그리곤 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강원도 수해 지역을 시찰할 때 지사가 항로를 잃어버리자 대통령이 직접 지도를 펴놓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낸 적도 있다. 국토건설기에 있어서 특히 박정희의 이런 지도 지식은 요긴하게 쓰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또 말을 아주 잘 탔다. 당시 광활한 만주 벌판에서는 말은 중요한 기동수단이었다. 마술 시간이 되면 생도들은 장화를 신고 집합하여 말에 오르는 법, 안장을 놓는 법을 배웠다. 말을 탄다는 것은 말을 부리는 것을 뜻한다. 말을 국민에 비교하면 기수는 정치인이다. 고삐와 발동작으로서 말을 달래거나 위협하면서 질주하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서 기마민족들은 지배와 통치의 요령을 본능적으로 터득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등판이 아주 넓은 등급이 좀 떨어지는 연습용 말인데도 두 다리를 잘 오므린 채 아주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고 동기생 김묵은 기억하고 있다. 그의 취미는 나팔불기에서 말타기로 바뀌게 된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동물과의 교감으로 바뀐 것이다. 말등에 올라탄 후에는 등자의 발의 앞부분을 걸어야 한다. 겁이 난다고 발을 깊숙이 밀어넣은 상태에서 말에서 떨어지면 발이 빠지지 않아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일기 선배인 한 중국인 생도는 발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말이 그를 거꾸로 매달고 달리는 바람에 뇌골절로 사망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군관학교 교육은 복습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거기가 대구사범에서 한 번씩 해본 종목이기 때문이었다. 김목에 따르면 박정희는 목검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고 외나무 다리를 지나는 장애물 극복 훈련에서 발군이었고 검도도 잘했다고 한다. 저녁 식사 후는 내무반에서 자습시간. 이때는 일기를 써야 했다. 구대장이 가지고 가서 검열을 하는 일기였다. 박정희는 문경의 제자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도 일기식이었다. (1940년 7월) 여름, 박정희를 비롯한 만주군관 2기 생도들은 대련으로 해양훈련을 받으러 갔다. 2주간 수영과 조정훈련을 했다. 만주군관 학교를 이끌고 있던 일본인 장교들의 안전의식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들은 총검술 훈련을 할 때도 반드시 5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더니 여기서는 모든 생도들의 수영 실력을 측정한 다음 이마에 등급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바다에 줄을 쳐서 실력대로 수영을 하도록 했다. 무등급자는 허리 이하의 수심에서만 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3주간의 여름방학, 박정희는 구미에 들렀어도 아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잘 가지 않고 무서운 상희영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다. 박정희의 첫 결혼이 단란했더라면 그가 아내와 헤어져 만주로 가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경으로 돌아갈 때 박정희는 문경에 들렸다. 옛 하숙집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재회하여 놀다가 떠났다. 1940년 여름 민족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일제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도 이해 가을에 조선인 학생들 24명을 호출하더니 일주일간의 휴가를 줬다. 고향에 가서 창씨 개명을 해오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구미에 내려와 상희영과 의논했다.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던 박상희는 이 신문이 폐간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으로 옮겨 기자 겸 지국장 일을 보고 있을 때였다. 이 항일 활동가도 시류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게 됐다. 그는 고령 박씨에서 고목이란 성을 취한 뒤 장명을 해줬다. 박상희는 다카키 소기,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은 다카키 이사무가 됐다. 박정희의 선배인 일기생 방원철은 가타야마 유이치로, 박임향은 수루야마 링고로 개명했다. 방원철은 누군가 자신을 어이 가타야마 라고 부를 때마다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오기가 강한 박정희는 더했겠지만 그는 일단 순응하는 모범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창씨 개명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동기생 강찬선이었다. 러시아 원동 지역에 살다가 온 그는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너오던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가 창씨 개명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줏대와 함께 너그러운 구대장을 만난 덕분일 것이라고 동기생 김묵은 말했다. 광복 후 이 강찬선은 박정희와 함께 육군사관학교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중국인 생도들은 조선인들이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어 외놈이 되었구나 하고 놀렸다. 그때 만주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인들을 토기즈, 조선인을 얼귀즈라고 불렀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인들을 괴롭히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 깔린 말이었다. 만주에서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밀정, 통역, 헌병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광복 뒤 보복을 당했다. 중국 사람들의 눈에는 만주 군관학교가 파시스트 수용소이자 한간의 후보자 양성소로 보였을 것이다. 만주 군관학교 조선인 생도들의 사정은 더 곤혹스러웠다. 국적으로 치면 일본인이고 소위 내선일체의 정신으로 본다고 해도 일본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서 박정희 등 조선인 생도들은 만주계로 분류돼 일본인 생도들이 쌀밥을 먹을 동안 수수밥을 먹고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다.
중국인 생도들과 섞여서 내무반 생활을 하자니 우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다. 일본인으로부터는 경멸을 받고 중국인으로부터는 원한의 시선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총으로서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박정희였다. 방원철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학교가 우리 조선의 사관학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절절히 하게 됐다고 했다. 박정희와 동기인 일본계 군관 이기생으로서 전후 일본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노무라는 이런 말을 했다. 박정희 생도는 이중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5.16을 일으킨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의 울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울분을 안고 바라본 동덕대의 석양과 우리가 바라본 석양은 달랐을 것입니다. 1941년 일본군이 중국의 창사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다. 그 며칠 뒤 주번을 서고 있었던 정장민이란 구대장이 만주의 생도들을 강당으로 불러 모으더니 일본군의 패배 소식을 전하면서 항일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은 혼을 몽땅 일본인들에게 팔았는가? 그들이 죽으라면 죽고 발바닥을 빨라면 빨 것인가? 중국인 생도들은 이 웅변을 듣고는 고함을 치고 울부짖어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 청중들 속에는 조선인 생도들도 끼어 있었다. 이 소동은 그러나 보안이 유지됐다. 그때부터 중국인 생도들이 따뜻한 눈으로 조선인 생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일주일 뒤 관동군 헌병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최입복 등 1, 2기 중국인 생도 여러 명을 붙들어갔다. 이들은 건국대 학생 수십 명과 항일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1941년 3월에 1기생 졸업식이 있었다. 만주계의 수석 졸업자는 조선인 박이망이었다. 그는 입학시험에서도 1등을 했다. 수학을 특히 잘했다. 머릿수로는 중국인 생도의 5%에 불과한 조선계는 그 뒤로도 수석 졸업의 자리를 거의 독점했다. 졸업식장에 만주국 황제 부의가 나와서 치사를 했다. 일본군 장교가 일본어로 통역을 하는데 완전히 창작이었다. 황제의 연설에는 들어있지 않은 말들을 멋대로 지어내서 이야기해버리는 것을 본 중국인, 조선인 생도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으리라.